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SK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과 최 회장 사면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늘도 삼성동 자택을 찾아 7시간 넘게 머물며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자택 앞에는 지지자 300여 명이 모여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찾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을 연 틸러스 장관은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마다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주자들은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소래포구 화재 현장 등을 찾았고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40여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무등록 점포라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뇌물수수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오늘은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SK 측에 돈을 내도록 하고 기업의 부탁을 들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배경이 뭔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예, 최 회장이 소환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2시에 맞춰서 나왔으니까요. 조사는 6시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잠시 서기는 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면 그리고 면세점 관련 청탁을 했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엷은 미소를 띠다가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내 표정이 굳었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SK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뇌물이었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을 이제 찾은 건데 그때는 검찰이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4개월 만에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는 이 대기업이 청와대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재단에 돈을 갖다 낸 피해자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특검 수사에서는 완전히 구도가 달라졌는데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0억 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는 걸 박 전 대통령이 도와주는 대가로 갖다 냈던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이 뇌물죄의 구조를 SK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찰은 따져보고 있습니다. SK가 두 재단에 냈던 111억 원을 대가로 최 회장 사면 그리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최태원 회장이 재단에 돈을 내서 SK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만에 입장 좀 달라졌겠죠? 네,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핵심 증거는요.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입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면세점 등 SK그룹의 현안에 대해서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이 수첩 내용을 제시하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그제 안 전 수석 그리고 김창근 전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오늘 최 회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 회장의 진술, 지난해 조사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입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11월 조사받을 때와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 최 회장 소환 계획을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일단 참고인 신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최 회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잡아낸다면 피의자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검찰이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고 최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면 안종범 전 수석을 만나서 최 회장 사면을 직접 청탁했던 인물인 김창근 전 의장 등 그룹 수뇌부 역시 함께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 모르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SK와 청와대 사이에 그 부정청탁이 오간 정황,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단독 보도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제 사흘 남았는데 검찰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공안부서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 21일 청사 보안과 경호 등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검찰청 내로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게끔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고요. 전날인 모레 저녁까지는 검찰청 직원들은 물론 차량들도 전부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청사 안팎의 경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SK그룹은 돈 요구를 받기는 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니까 뇌물공여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 내부 문건, 또 SK그룹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 자료에는 SK 측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약속만으로도 뇌물죄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29일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80억대 비덱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맺어달라는 계획서를 들고 SK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얘기가 다 돼 있으니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이 독대한 직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하지만 SK 관계자는 비덱스포츠와 직접 계약 체결은 곤란하고 대신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29일 박모 전무의 이메일에는 최 씨 측에게 공손한 자세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룹 내부적으로 비덱이 제안한 지원과 관련해서 일정 규모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일단 준비 절차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K스포츠재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SK에서 30억 원을 받기로 결정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5월 9일 SK의 재단 기금 지원 항목에 올해 20억, 내년 10억 기부가 확정됐다면서 5월 말에서 6월 초 SK 하이닉스에서 기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부 요청을 거절했다는 SK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갑자기 받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자, SK는 그렇다면 이름도 없는 재단에 30억씩이나 내면서도 왜 저자세였을까요?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최태원 회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입수하면서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에 이미 111억 원을 출연하고도 80억 원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배경을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에는 몰랐고 언론에서 문제되고 나서 진상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모 전무가 80억 원을 거절하면서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지난해 2월 16일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건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월 20일자 VIP 지시사항으로 SK 회장 아래 선수 전지훈련이 적혀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던 그동안의 최 회장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JTBC 김준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로 청와대와 SK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게 열쇠가 될 텐데요. 심수미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검찰도 사면이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에 갑자기 그 대기업 오너 사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죠. 예, 2015년 7월 13일입니다. 오전 10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인 같은 날 오후 2시 김창근 전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전 수석을 만나서 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없다.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이제 갑자기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 사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 자리에서 사면 부탁한 사실은 양측이 모두 인정은 했습니까? 네,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 김 의장은 인정을 하면서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나 투자 확대 등을 대통령 면담 때 발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전 수석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2015년 7월 24일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기 직전인데 그때 이미 대통령 독대 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면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이 사면 청탁 일주일 뒤인 7월 20일에는 김 전 의장은 안 전 수석에게 경제수석님 지난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뵙고 논의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안 전 수석의 당부대로 46조 원의 투자 계획과 또 청년 일자리 확대 이런 방안을 문건에 담아서 건넨 겁니다. 예, 그 사면은 사실 정무수석, 민정수석실의 이제 업무기 때문에 보안에 붙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하고 민정수석 정도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경제수석실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하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엄격하고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장치와 별개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또 사전에 언질까지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면이 이루어진 거죠? 예, 안 전 수석은 2015년 8월 8일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SK다. 다만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SK로부터 받아서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면 대상자로 이미 확정이 됐고 SK 측에도 미리 전달해 줬다. 그래서 모양새를 갖출 방안을 마련해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안 전 수석은 곧바로 김 전 의장에게 전화해서 이를 전달하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바로 다음 날 김 전 의장은 수석님 어제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오후 5시에서 6시쯤이면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태원 회장 사면이 사실상 확정이 되고 그 SK 쪽 간부가 최태원 회장에게 직접 그 부분을 뭐 영화에 나오는 암호 같은 얘기로 이제 설명을 미리 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 접견록에 예. 일부 드러난 건데요. 8월 10일 이 김영태 전 부회장은 당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최 회장을 만나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숙제를 줬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언뜻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왕 회장은 이제 대통령, 귀국은 사면으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추측을 검찰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숙제가 뭐냐, 이 부분이 뇌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사면 전에 대규모 투자와 또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던 점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이외에 미르케이 재단 출연금 그리고 비덱스포츠 지원 등까지도 이 숙제에 포함될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K 측에 돈을 요구했다. 사실상 그 사면을 대가로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고 검찰이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SK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SK는 일단 이 최 회장의 사면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미 이 최 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예상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한 말일 뿐이고 예. 또 이 숙제의 의미도 그냥 경제 살리기의 어떤 책임감을 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창 화제를 모았었던 그 하늘 같은 은혜 문자 역시 사면이 결정되고 나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저렇게만 얘기하면 물론 검찰이 다시 반박하드는 있겠죠. 예,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오늘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삼성동에 장시간 머무르다가 이제 간 걸로 나오고 있는데 뭘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유형하 변호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가 8시간 넘게 머무른 이후에 오후 5시 반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6시간, 또 오늘은 8시간 이렇게 장시간 머무르면서 상의를 한 건데요. 박 전 대통령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시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질의응답을 해본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삼성동 방문자 확인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이제 구순성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전 대통령 행적을 알고 있는 걸로 지목이 됐던 인물이죠. 네, 구순성 경호관 오늘 오전에 이곳에 와서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이곳 자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호관 자격으로 와서 경호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물었지만 구 경호관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자택 주변의 경호 문제를 좀 상의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간신문을 꼼꼼히 챙겨봤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7시쯤에 자택을 지키고 있는 경호관 한 명이 나와서 조간신문을 종류별로 챙겨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곳 삼성동 자택으로 온 이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을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처를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옮긴 게 이제 오늘로 6일째 되는 거죠. 네, 자택 앞에 그 친박단체 때문에 집회가 워낙 시끄럽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주말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오후 1시부터 이곳 자택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수는 평일보다는 좀 늘었지만 지난 주말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약 300명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요. 집회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탄핵 무효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에 집회는 종료가 됐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약 10여 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대부분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법률 대리인으로 뛰었던 변호사들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을 영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뛰었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도와주는 변호사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9명으로 주로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입니다. 검찰 쪽 대응을 처음부터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도 전면에서 뛰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와 맞상대할 거물급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인단이 기존 변론의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분 논리만 가다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미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려한 전관급 변호사들이 많이 돕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비판을 받을까 봐 공식 선임계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물급 변호인이 없어 힘들어한다는 보도에 대해 누가 힘들다고 하더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인 경우에도 선임계를 내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때까지 검사장 출신이나 특수수사 전문 변호사의 추가 영입에 계속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은 탄핵 인용 결정 후에 두 번째 주말입니다. 매주 열리던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친박단체들은 대한문 앞 그리고 삼성동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불복 발언, 허위 비방 주장 오늘도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친박단체 회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묵념을 합니다. 지난 10일 헌재 탄핵 선고 직후 열린 친박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3명에 대한 추모의 의미입니다. 당시 친박단체 지휘부는 무책임한 선동과 폭력 지시로 줄줄이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원진 의원 등 친박 인사들은 숨진 참가자들의 사망 책임이 경찰에 잇따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당장 파면해라. 세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오늘날 서울 대한문 앞과 청계광장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무효라는 불복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은 무효입니다. 비슷한 시각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서도 탄핵 불복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파면이 되면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해온 전국의 촛불 집회는 일단 마무리가 됐지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듭니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외칩니다.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들범의 글입니다. 3.355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이고 모여 보시는 것처럼 겹겹이 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대부분의 도시에서 촛불 집회를 끝냈지만 부산에선 오늘도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아직 적폐 청산이 되지 않았고 인적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을 때까지 촛불 집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고 원전이 밀집한 기장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주말을 포함해 당분간 촛불 집회를 계속 열며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순방에서 종착역이죠. 베이징에 가자마자 틸러슨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핵 위협을 다시 강조했다고 틸러슨은 밝혔는데요. 북핵 논의와 함께 사드 담판도 이뤄졌습니다. 마침 오늘 사드가 배치돼 경북 성주에선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과 중국의 회담 소식부터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방문한 첫 장관급 인사인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 앞서 양국 간 시각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re will be many opportunities for us to explore areas of mutual interest, but also to address areas of differences between our two countries. I know there will be a spirit of cooperation. 이날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이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의 핵 활동과 한미의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이중 임시중지 제안을 제기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업무 왕래가 있었던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장관은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국 매체들은 틸러슨 장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전날 한국에서의 발언을 참을성으로 번역하는 등 미국의 선제 공격 옵션을 언급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편 조세비훈 북핵 육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오늘부터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사이의 북핵 문제에 대한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일 오전 11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 뒤 한중일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며 북한과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군사행동까지 포함한 초강경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북한은 선제 타격 조짐이 있으면 핵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중국 방문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수년 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북핵 육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를 재개해 북한에 속는 일은 없으며 북한을 편드는 중국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don't want to get back into the six-party talks. We're not willing to do that. Been there, done that, and it hasn't worked.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향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If they elevate the threat of their weapons program to a level that we believe requires action, that option is on the table.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은행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북 채찍을 구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는데요. 사드 배치 반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드 반대라고 적힌 플랜카드 뒤로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울과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성주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성주군 읍내에서 골프장 바로 아래에 있는 소성리 마을회관까지 약 9km 구간을 사드 원천 무효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범국민대회를 가진 뒤에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 바로 앞까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성주 골프장 정문에서 1.5km 구간을 통제했지만 법원이 성주 골프장 정문에서 25m까지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 원천 무효. 일주일 동안 서울 광화문까지 280km를 달리며 사드 무효를 알릴 마라토너 2명도 오늘 성주를 출발했습니다. 사드 반대 추쟁위원회는 다음 달 초 국민 청구인을 모집해 사드 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드 장비가 들어올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장관이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환율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무누신 장관에게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 구조의 변화, 저유가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환율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환율 정책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알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미국에서 양자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52일이 남았습니다. 각 당은 후보 경선 일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당을 떠나서 모든 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문재인 전 대표와의 맞짱 토론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문 전 대표를 추격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경선 토론회는 맹탕 토론회라면서 두 주자만의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역시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밤샘 토론이라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쪽 손 묶고 주먹만 쓰는 건투시합을 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뭐 두세 시간 보따리 풀어놓고 자유주제로
메모 없이 질문 응답 받을 수 있어야. 그런데 당 바깥에서도 벌써부터 같은 주장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경남지사는 토론을 하면 문 전 대표를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며 도발성 주장을 폈고, 국민의당도 안 전 대표와 끝장 토론을 하라고 문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토론 기회가 부족해 박근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만큼 이번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 구분 없이 맞짱 토론 요구가 이렇게 본물을 이루는 데는 지지율 격차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문 전 대표 측은 경기 중에 규칙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며 일단 추가 토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토론은 그냥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한편 문 전 대표는 오늘 인천 소래포구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들을 만나 빠른 영업 재개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 성향 사이트 등에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주말을 맞아 분주하게 뛰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선 본선에서 뛸 후보를 6명으로 좁혔고, 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당은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좌파가 광풍시대를 열고 있다며 보수 세력 대표 주자를 자임했습니다. 한국당은 홍 지사와 이인재 전 의원 등 1차 컷오프 결과 경선 본선에 진출한 후보 6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은 첫 TV 토론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거 전 다른 당과 연대는 없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과 손학규, 박주선 후보의 연대론이 맞붙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당들과 소통하면서 협치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개헌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연립정권, 개혁통합정권을 만들어 나가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2명만 후보 등록을 마친 바른정당도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호남을 시작으로 영남, 충청과 수도권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정책 토론회에 나섭니다. 유 의원은 내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인 대구를 찾아 언론인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소래포구의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점포의 3분의 2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이 밤하늘로 치솟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떡해. 안 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30분쯤입니다. 소방대원 500여 명, 소방차 60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비닐 천막과 장판이 타며 유독가스가 나온 데다 좌판이 밀집해 있어 2시간 30분 만인 새벽 4시쯤에야 진화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시장은 좌판 332개 가운데 220개, 건물에 입주한 횟집 41곳 가운데 20곳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서 추산으로 6억 5천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너무 진짜 참담하네요. 장사가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올 봄에나 좀 어떻게 좀 될래나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1차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시장에 설치된 CCTV 60여 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가건물 좌판 한 곳에서 가장 먼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확인했는데 각종 콘센트가 얽혀 있는 곳이라 합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경찰은 내일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불이 난 소래포구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반복해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피해 점포 대부분은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해산물을 즐기러 사람들이 몰리던 소래포구 어시장이 온통 검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아침 일찍 회 들어오신다가 그래. 그 비싼 강어, 대강어, 농어랑 다 받아놨는데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익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번 불로 좌판 332개 중 220개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구청에서 수산물 판매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며 정식 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시설물은 무등록 상태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좌판 상인들은 자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금전적인 어떤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등 자원봉사 지원 그리고 빠른 복구를 위해서 그 구의 단체장님들 협의하에 그 천막 공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1월에 점포 25곳이 불탔고 2013년 2월에도 점포 36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설비 개선과 소방시설 확보 등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낡은 전기 설비와 무질서한 일부 좌판 영업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영국 사투리를 익혀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온 한국 청년을 초청했습니다. 영어 발음 사전의 발간 100주년을 맞아 발음의 변천사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토요일 밤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는 영어를 영국 맨체스터 사투리로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You're right, kid. I'm buzzing about Saturday night. 엄마 차 한 잔 주세요는 어떨까요? Yeah, mom. Make us a brew, yeah. BBC가 잉글랜드 북부 사투리를 지켜낼 구세주로 꼽은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코리안 빌리라는 별칭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공성재 씨입니다. 2015년 영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독특한 억양과 표현의 매력을 느껴 사투리를 익히게 됐습니다. 아기 때 부모님의 말을 듣듯이 저도 이제 원어민들이 영어를 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듣고 그냥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의 영상은 영국 등 100여 개 나라에서 시청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영어 발음 사전 발간 100주년을 맞은 캠브리지 대학이 그를 초청해 현지인들을 상대로 사투리 표현 맞추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캠브리지대 연구진은 공시와 미래 영어 학습법도 논의했습니다. And his YouTube channel and YouTube channels like his are a great example of how languages become accessible to so many different people. 공 씨는 원하던 취업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로 디지털 공간에 도전해 영어의 본고장이 그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막을 2주 앞두고 올 시즌의 첫 주말 시범 경기가 열렸습니다. 프로야구 사상 첫 FA 100억 원의 주인공 기아의 최영우는 결승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영일 기자입니다. 겨운에 웅크렸던 야구 팬들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응원 도구와 먹거리, 치어리더 팀의 화려한 공연이 다시 야구장의 분위기를 띄웁니다. 주말을 맞아 고척돔 등 전국 5개 구장엔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겨울 내내 너무 기다려가지고 아침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광주에선 4년 총액 100억 원을 받으며 새롭게 기아 유니폼을 입은 최영우가 2회 솔로 홈런으로 홈팬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14일 두산전에서 에이스 니퍼트를 상대로 홈런을 친 후 벌써 시범 경기 2번째 아치입니다. 마운드에선 지난해 15승을 거둔 뒤 연봉 20억 원에 재계약한 헥터가 돋보였습니다. 선발로 나온 헥터는 최고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직구를 앞세워 SK 타자들을 4이닝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지난해 5년 만에 가을잔치에 진출한 기아는 최영우의 영입으로 중심 타선을 보강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800만 관중을 찍으며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 정규리그는 31일 개막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분에 700만 원입니다. 예. 이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비 경선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 경선의 후보자가 너무 많으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미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 예비 경선에 참가하는 비용 자체도 꽤 비싸다는 겁니다. 예. 근데 1분에 700만 원이라니까 뭐 굉장히 어떤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통은 수천만 원씩은 예비 경선 나가기만 하려면 일단 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 경선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1억 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천만 원이고요. 예. 바른정당은 2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아예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정치 신인들에겐 확실히 부담스러운 금액임이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이 어제 15분씩 연설할 기회를 줬었는데요. 예.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1분에 700만 원이란 게 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 어제 나와서 15분씩 연설했는데 그거 하고서 바로 떨어지면 1억이 날아간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오늘 컷오프에서 3명이 떨어졌는데 3명은 그러니까 1억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비 경선은 그런데 경선은 또 어떻습니까?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득표율을 확보를 하면은 예. 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선에서는 1등을 한다고 해서 1원 한 푼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당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어느 정도 돈을 좀 내게 함으로써 이 일종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설명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게 뭐 꼭 예.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그러니까 정치 초보 정치인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된다 하는데 실제 초보가 아니라더라도 1억이라는 돈은 뭐 워낙에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후보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 정당에서도 할 말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장소 대여비 그리고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시고 예. 또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비용이 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선을 하면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예.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정당들의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9명이 예비 경선을 해서 이제 6명이 통과를 했는데 9억을 냈는데 9억으로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정당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어제 국민의당 예비 경선 때 무슨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각각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본격적인 연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한 후보자가 컷오프 제도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예. 내용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 찍어! 하도 불멍입니다. 네, 꽤 시끄러웠는데요. 예. 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곧장 행사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 현장에서는 아무런 사정 검증 없이 누구나 예. 당원이라면 돈만 내면 이 예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 영상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찍어라는 건 뭐고 갑자기 이렇게 소란을 피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찍어라는 게 예. 이 사람들 나를 잡고 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라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예.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막느냐 예, 예. 이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 후보 발언 순서도 아니었고요. 예. 갑자기 이렇게 난동을 피워가지고 소란이 좀 컸었고요. 떨어지기 전에 예. 얘기입니까? 예, 컷오프가 결정되기 전에 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끌려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국민의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돈만 내면은 누구나 당원이면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아무래도 좀 일정 숫자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좀 동의를 받는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부작용도 물론 있겠죠.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비 경선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고지를 넘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초 이 당에서는 최소 2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초반에 흥행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마감을 앞둔 현재 193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딱 20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땐 193만 명이 넘었는데요. 저 사진은 조금 전 사진입니다. 93만 명 오늘까지요. 예, 그러니까 뭐 워낙에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1, 2위 주자 그리고 3위 그룹의 주자 해서 그 지지율이 뭐 대개 보면
뭐 50%를 넘는 경우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관심이 뜨겁다고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탄핵 국면에서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결정이 되고 조금 식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초반엔 당에서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1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예.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증가세가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을 어떻게든 넘기기만 한다면은 그 지난 12년 대선 때 108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까지가 193만 명이니까 이게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면 뭐 2배 가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당의 얘기군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흔들리는 TK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은 이 보수 색채가 강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TK, 대구 경북으로 약자로도 유명하죠. 예. 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당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은 좀 그 지역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권 심판론이라면 박근혜 정부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입니다. 먼저 전국 단위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시장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핵심인 대구 경북을 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보시면 안희정 26%, 문재인 21%, 안철수 9%, 이재명 7%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야권 주자의 지지율만 다 합쳐도 60%가 넘는 상황인 겁니다. 또 당 지지율도 보면요. 민주당이 29%로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황교안 대행이 포함이 됐던데 그러니까 지난 올해 한 주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황교안 대행이 있는 걸 전제로 했는데도 역시나 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해서 이 경북 지역의 한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했답니다. 지난 예. 대선 때 80%가 넘는 득표율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게 여론조사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역시나 대선 본선으로 가면 TK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광주 20도까지 오르며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전국이 나쁨 수준으로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